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한 가지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누구도 아닌 바로 나 혼자라는 진실입니다. 젊을 때는 자식이 평생 곁을 지켜줄 것 같고, 배우자와는 끝까지 함께 늙어갈 것 같고, 친구들은 평생의 동반자처럼 느껴지지만, 세월이라는 이름의 강은 우리가 붙잡아온 모든 것을 차례차례 데려가 버립니다. 어느 날 문득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식어버린 밥상을 바라보는 순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멀어지고 어떤 약속도 어떤 관계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결국 남는 건 내 그림자와 내 숨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실은 날카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지만 동시에 우리의 노년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진실을 외면하면 불행이 되고 진실을 직면하면 준비가 됩니다. 저는 90을 넘기고 나서야 이 단순한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너무 바빠서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갈 여유가 없고, 배우자는 병으로 떠나거나 시간이 앞서 데려가 버립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건강이 나빠지면 자연스레 관계는 흐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내 곁에 남아줄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 앞에서 오래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자식도, 돈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결국은 내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지키는 힘, 내가 나를 일으키는 정신, 그리고 내가 쌓아온 태도만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고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나 미화된 경험담이 아닙니다. 세월이 남기고 간 상처, 후회, 깨달음, 그리고 진실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60대든 70대든 혹은 이미 80대를 지나가고 있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삶을 단단하게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노년은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같은 나이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매일을 불안과 외로움 속에서 버티고 어떤 사람은 홀로 살아도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식의 효도 여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진실을 받아들이고 어떤 준비를 했는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3가지 큰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첫째는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6가지 준비입니다. 이 6가지는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노년을 건강하게 지탱하는 뿌리 같은 것입니다. 집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리고, 몸을 돌보는 힘이 사라지면 자존심도 무너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남은 시간은 불안으로 잠식되고, 남의 시선에 묶여 살면 삶은 점점 작아집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병이 되고, 배우기를 멈추면 세상에 뒤처져 스스로를 잃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준비는 혼자 남는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과 일상을 부서지지 않게 지켜주는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 65세 이후에는 돈을 아끼기보다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축만이 안전이라고 믿지만 노년을 가장 허무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못 써본 돈입니다. 내가 쓰지 않으면 결국 남이 쓰고, 내가 누리지 않으면 결국 기억조차 남지 않습니다. 돈을 쓴다는 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세월을 스스로 보상하고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병원비로 사라지고 자식들의 다툼의 씨앗이 되는 돈이 아니라 내가 직접 웃고 추억을 만드는 데 쓰는 돈이 진짜 내 돈입니다. 이 주제는 수십 명의 노인들을 상담하며 가장 자주 들은 후회의 목소리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노년에 절대 엮이면 안 되는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워서 혹은 습관적으로 혹은 예의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인연 하나가 노년 전체를 망치기도 합니다. 도움만 받고 은혜는 모르는 사람, 남의 가족사를 퍼뜨리는 사람,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욕하는 사람,
먼저 연락 한번 하지 않는 사람, 정치 이야기로 싸움을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남은 삶을 혼란과 상처로 채웁니다. 노년의 평화는 사람을 가려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서로 따로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모두 한 곳으로 모입니다. 바로 내 인생을 내가 지키는 힘.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돈에 매달리지 않고, 잘못된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나라는 존재를 단단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비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힘을 주고 싶고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나이가 얼마이든 삶이 어디쯤 와 있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게 바로 새로운 노년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6가지 준비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당신의 노년이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기둥을 세우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노년을 살아보니 혼자 남는 순간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게 해주는 힘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소소해 보이는 준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소한 것들이야말로 노년의 뿌리가 되고 마음의 기둥이 되고 삶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 살아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6가지 준비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6가지는 어느 것 하나 대충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제가 직접 보고 겪은 경험을 담아 솔직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 안정성, 즉 내가 마음 편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자연스레 많아집니다. 그래서 집이 불안하면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제가 아는 정할머니는 평생 자식집을 전전했습니다. 여기서 몇 달, 저기서 몇 달, 눈치 보며 살아야 했고 짐도 제대로 풀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에 일어나 슬그머니 방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잠깐 머물다 가야 하는 사람 같아. 이 말이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반면 작은 월세라도 스스로 계약하고 스스로 꾸민 집에 사는 분들은 훨씬 자신감 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크고 화려한 집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내 공간입니다. 두 번째는 자립 능력, 즉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입니다. 밥을 차려 먹고 청소를 조금이라도 하고 약을 챙겨 먹을 수 있는 능력. 사람들이 흔히 나이 들면 누가 돌봐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자립 능력이 있는 사람은 도움받을 때도 존중받고 스스로 해낼 수 있을 때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한번 허리를 다쳐 침대에 며칠 누워 있었는데 혼자 화장실을 못 가는 일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며 몸을 유지하는 게 곧 혼자 살아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죽음을 미리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죽음 준비라 하면 많은 분이 무섭고 꺼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남은 삶 전체가 불안에 흔들립니다. 반대로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현재의 하루가 훨씬 단단해집니다. 저는 아는 할아버지가 나는 죽음 준비를 해놓으니까 하루가 훨씬 가볍다고 말하는 걸 듣고 놀랐습니다. 유언장을 미리 정리하고 장례 방식도 간단히 남겨두고 남에게 부담되지 않게 해놓으니 오히려 살아있는 매일이 더 선명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건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준비입니다. 네 번째는 체면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노인들이 가장 많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체면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초라해 보일까?
혹시 나를 웃음거리로 여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을 쓰고 힘든데도 억지로 꾸미고 고집불통이 되어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자연스러운 흰머리, 세월이 그린 주름, 조금 느린 걸음. 이것들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삶의 흔적입니다. 저는 어떤 할머니가 오래된 가디건에 작은 브로치를 달고 단정하게 입은 모습을 보고 저게 바로 품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억지로 젊음을 유지하는 체면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품위. 이것이 혼자 살아도 꿋꿋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5번째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습관입니다. 나이 들수록 외로움, 서운함, 두려움 같은 감정이 더 자주 찾아오지만 많은 분이 나이가 있는데 이런 말 하면 창피하지 라며 마음을 꽁꽁 숨깁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이 쌓여 병이 되고 인간관계도 멀어져 버립니다. 저는 가까운 지인이 마음을 억누르다가 우울증으로 힘들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안에서 상처로 번집니다. 그래서 기쁨은 기쁨대로 말하고 속상한 건 속상하다고 말하고 고맙다면 고맙다고 말해야 합니다. 감정의 표현은 약함이 아니라 삶을 건강하게 지키는 기술입니다. 6번째는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배운 만큼 노년을 젊게 하는 건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배우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글씨 연습을 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 이런 사소한 배움들이 치매를 예방하고 마음을 활력 있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는 80이 넘어서 처음으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날 찍은 첫 사진을 보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절대 늙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이 6가지 준비는 당신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이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영원히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노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가지는 바로 그 방법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변화가 닥쳐와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현실적이고 확실한 준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 65세 이후에는 왜 돈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들어갈 차례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이 오해하고 있는 만큼 제가 본 실제 사례들을 통해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의 삶에서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노년을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고 텅 비게 만들 수도 있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돈을 아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65세 이후에는 돈을 쓴 만큼 삶이 살아나고 웃음이 돌아오며 하루가 따뜻해지는 법입니다. 돈은 모아둘 때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지만 쓰는 순간에만 비로소 내 인생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제가 상담해온 수많은 노인들 중 평생 절약하며 살아온 분들이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돈을 아낀 게 아니라 인생을 아꼈던 거구나. 이 말은 노년을 앞둔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할 경고입니다. 평생 아끼고 참으며 돈을 모아도 결국 그 돈을 내가 쓰지 못하면 남는 건 불안, 후회, 허무뿐입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살며 억대의 돈을 모았지만 정작 본인은 외식 한 번, 여행 한 번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병상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남겨진 돈은 자식들의 다툼으로 흩어졌고 본인이 흘린 땀과 희생은 기억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돈이 많지는 않아도 살아있는 동안 과감히 쓰며 웃음을 남긴 분들의 얼굴에는 나이를 거스르는 생기가 있었습니다. 돈을 쓴다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걸어온 세월을 위로하는 가장 인간적인 방식입니다. 65세 이후 살아있는 순간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70세가 넘으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75세가 되면 여행이나 취미 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지금 쓰지 않으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나이가 됩니다. 돈은 시간이 있을 때 써야지. 시간이 지나고 몸이 굳어버리면 돈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아끼고 모으기만 하면 그 돈은 결국 병원비로 사라지거나 남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실제로 부모가 평생 모은 돈을 자식이 몇 달 만에 흥청망청 쓰는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남에게 쓰라고 평생 고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직접 쓰는 돈만이 진짜 내 돈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가고 싶던 곳을 가고, 배우고 싶던 것을 배우고, 만나고 싶은 사람과 웃으며 보내는 시간이야말로 돈이 만들어내는 가장 값진 결실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안 쓰면 이 돈은 내게 아니구나. 그래서 늦은 나이에 수영을 배우고 문화센터에서 스마트폰도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에 안 맞는다고 말렸지만 할머니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 돈은 지금 웃게 해줄 때 제일 아깝지 않다. 그 말처럼 돈은 쓰는 순간 비로소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썼을 때 남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기억, 추억, 웃음, 따뜻한 마음, 내가 내 인생을 살았다는 감각입니다. 반대로 모으기만 하면 남는 것은 숫자, 걱정, 제약, 그리고 후회뿐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후회는 돈을 못 모은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데도 못 썼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일하며 모은 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쓰기 위해 존재합니다. 돈을 아껴서 후회하는 사람은 봤어도 돈을 써서 후회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쓰고 남긴 추억은 평생을 지탱하고 돈을 쌓다가 놓친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65세 이후 돈을 쓰며 사는 것이 최고의 선택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돈은 나는 살리는 데 쓰일 때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65세 이후에 돈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소비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버티며 살아온 나 자신의 역사를 스스로 증명하는 행위이며 내가 흘린 땀과 인생의 무게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마지막 여정입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그동안의 노력이 숫자로만 남고 결국 그 숫자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사라지거나 남에게 상처만 남긴 채 흩어집니다. 내가 상담했던 수많은 어르신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어떤 의미였는지 죽기 직전에야 알겠더라. 이 말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젊을 때는 돈을 모으는 것이 생존의 수단이었지만 65세 이후 돈을 쓰는 것은 존재의 증명입니다. 돈을 쓰지 못한 사람들은 노년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노력이 마치 지워진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한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며 억대의 돈을 모았지만 단 한 번도 본인을 위해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외식 한 번, 여행 한 번 없이 살아온 그분은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모은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모아두었구나. 그런데 정작 나는 그 인생을 단 한 번도 꺼내 쓰지 못했네. 그 말은 가족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가슴 먹먹한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할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성실히 장사하며 평생 모은 돈을 노년에 아낌없이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쓰는 돈은 내 역사의 잉크다. 쓰는 순간마다 내 인생이 기록되는 거야. 그분은 전국을 여행하며 사진을 남겼고 손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며 웃음을 나눴고 하고 싶던 취미를 배우며 마지막까지 생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사람들은 돈 이야기가 아니라 추억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웃음을 남겼는지, 어떤 순간에 행복해 했는지 그 기억들이야말로 진짜 유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돈을 쓰는 행위는 결국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됩니다. 모아둔 돈은 기록이 되지 않지만 내가 쓰며 남긴 순간은 역사로 남습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내 인생은 숫자로만 남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돈을 쓰면 그 순간은 영원한 장면이 됩니다. 여행지의 햇살, 좋아하는 음식의 맛, 따뜻한 대화, 손주의 웃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것을 죄책감이나 낭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 반대입니다. 몸이 움직일 때, 눈이 또렷할 때, 기억이 선명할 때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의지도 약해지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건강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나이가 금방 찾아옵니다. 그러니 언젠가라는 말은 노년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써야 합니다. 오늘 써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써야 합니다.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내 몸과 마음을 살아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남 걱정으로 돈을 모았더니 남는 건 내 걱정뿐이더라.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 쓰기 시작하니까 내가 살아난 것 같았다. 이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처음으로 혼자 꽃구경을 갔고, 처음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고,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갖고 싶던 코트를 샀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그녀를 다시 걷게 만들고, 다시 웃게 만들고,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돈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는 순간 사람을 되살립니다. 반대로 돈을 쓰지 않으면 사람은 서서히 말라갑니다. 걱정만 늘어나고 불안은 커지고 하루하루가 무기력해집니다. 통장 속 숫자는 늘어나도 인생의 온도는 차갑게 식어갑니다. 결국 65세 이후 돈을 쓰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쓰지 않으면 남는 건 후회뿐이고 쓰는 순간 남는 건 행복입니다. 내가 쓰지 않으면 그 돈은 결국 내 돈이 아닙니다. 남의 삶을 채우고 사라지고 남의 입에서 소문이 되고 남의 다툼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쓰면 그 돈은 나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내가 살아온 세월을 증명하는 기록이 됩니다. 결국 돈을 쓰는 것은 내 노력의 역사에 색을 입히는 일입니다. 회색으로 사라지게 둘 것인지 밝고 따뜻한 색으로 채울 것인지는 오직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모아둔다고 내 인생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쓰는 순간에만 내 인생은 살아납니다. 노년에 들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병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라는 사실을 많은 어르신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젊을 땐 관계가 많아 복잡해 보여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몇 명만 남게 되고 그 몇 명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노년의 평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약해지고 정서가 예민해지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 하나만 옆에 있어도 하루가 흐트러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어르신들 상담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들은 말이 있습니다. 늙어서 잘못된 사람 하나 만나면 모든 인생이 흔들려요. 바로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노년에 절대 엮이면 안 되는 5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친절하고 다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고 인생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첫 번째 유형은 도움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고마움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탁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약한 사람처럼 다가오지만 도움을 받은 뒤에는 태도가 달라지고 오히려 당신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사라는 감정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도와준 시간, 노력, 금전적 희생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정도도 못해줘?
라는 식으로 상대를 소모품처럼 대합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도 줄고 마음도 지치는데 이런 사람을 옆에 두면 노년이 더 피곤해지고 스스로 이용당했다는 자괴감이 깊어집니다. 두 번째 유형은 남의 가족사를 퍼뜨리며 말에 칼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표정은 친근하고 말투는 다정하지만 혀는 누구보다 날카롭습니다. 남의 아들 문제, 며느리 문제, 손주 문제를 흥미거리로 만들고 단순한 이야기도 과장하거나 왜곡해온 동네에 소문을 퍼뜨립니다. 노년에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의 명예와 평온인데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한순간에 집안의 체면이 무너지고 마음의 상처가 남습니다. 말은 바람보다 빨라서 한 번 퍼지면 되돌릴 수 없고 노년의 그런 상처를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앞에서는 웃으며 잘 지내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언니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면서 뒤돌아서면 당신의 행동, 옷차림, 가족 이야기를 흉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절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물 흐르듯 뒤에서 말을 흘립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 오해를 만들고 당신을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며 관계를 망치는 데 있어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단순해지는 만큼 이런 유형과 가까워질수록 외로움이 더 깊어지고 모임에 나가기조차 싫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유형은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관계는 유지되지 않고 당신이 챙기지 않으면 아무 연락도 없는 사람. 이런 관계는 겉으로는 오래된 인연 같아 보여도 사실상 한쪽만 노력하는 불균형한 관계입니다. 노년의 가장 아픈 감정 중 하나가 바로 나는 늘 먼저 연락해야만 하는 사람인가 라는 허무함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매달릴 에너지도 없고 마음은 상처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당신의 마음을 고갈시키고 외로움을 키울 뿐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정치 이야기로 갈등을 만들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치적 의견을 강요하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적처럼 대합니다. 노년에는 조용히 웃고 편안하게 지내야 하는데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대화는 항상 싸움으로 끝나고 모임 분위기는 엉망이 됩니다. 오랜 친구도 정치 이야기를 통해 갈라지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노년의 소중한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일이 너무 흔합니다. 노년에는 마음이 평화롭기만 해도 반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얽히면 마음은 늘 긴장하고 만나기 전부터 스트레스가 생기며 하루가 피곤해집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이런 사람들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노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따뜻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차가운 사람과는 단호하게 거리두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은 줄어들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더 깊어집니다.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정말 나에게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내 마음을 서서히 상하게 만드는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지키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내 곁에 남는가 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지켜내는가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단순해지고 관계는 줄어들지만 그 줄어든 관계 속에서 어떤 이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평온과 자유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지혜란 결국 사람을 정리하고 나를 지키는 작업입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뒤에서 흉보는 사람, 정치 이야기로 싸움을 만드는 사람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마음을 지치게 만들며 결국 혼자 있는 것보다 더 큰 외로움을 남깁니다. 반대로 연락이 뜸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 당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노년은 풍요롭고 든든합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단 한 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한 명을 찾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내가 나를 지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남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만족을 기준으로 삼는 것,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나에게 상처 주는 관계는 망설임 없이 정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노년의 평화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습관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세상과 연결을 유지하고 하루라도 뇌를 움직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떠나가는 느낌이 들고 그 순간 외로움은 깊어져 삶의 활력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배우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살아나고 마음이 젊어지며 세상과의 거리도 가까워집니다. 배움은 노년의 생명력입니다. 또한 65세 이후에는 돈을 쓴 만큼 하루가 즐거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껴둔 돈은 결국 남의 것이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쓰는 돈만이 진짜 내 것입니다. 쓰며, 웃고 쓰며, 배우고 쓰며 추억을 만들 때 그 돈은 삶을 빛내는 도구가 되고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힘이 됩니다. 돈을 쌓아두는 것은 안전망이 아니라 또 다른 걱정이며 쓰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의 마지막 후회는 언제나 조금만 더 쓸 걸, 조금만 더 즐길 걸 이라는 말뿐입니다. 결국 노년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혼자 살아도 흔들리지 않는 준비를 하는 것. 둘째, 65세 이후에는 과감히 쓰며 하루를 즐기는 것. 셋째,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고 따뜻한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 이 세 가지가 완성될 때 노년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가 되고 두려움이 아니라 여유가 되며 버티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으로 바뀝니다. 남은 인생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지켜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을 옆에 둘지, 어떤 사람들을 멀리할지, 어떤 순간에 돈을 쓸지, 어떻게 나를 위해 하루를 보낼지,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며 그 선택이 바로 나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지혜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선택에서 오고 용기에서 오며 한 걸음을 내딛는 마음에서 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삶의 중심을 남이 아니라 나에게 두고 내 마음이 편안한 방향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선택을 하십시오. 노년은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을 더 선명하게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느라 애쓸 필요도 없고 남의 기준에 맞추느라 스스로를 억누를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고 마음이 행복한 방향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밝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꼭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90을 넘기고 나니 한 가지는 정말 분명하게 보이더군요. 평생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끝까지 내 곁에 남아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자식만 잘 키우면 든든할 줄 알았고 돈만 열심히 모아두면 노후는 안전할 줄 알았고 건강만 잘 지키면 죽을 때까지 튼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삶은 우리가 계산한 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자식들은 저마다 자기 삶을 꾸려가느라 바빠지고 그토록 어렵게 모아둔 돈은 병원비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지는지 몸으로 겪었으며 아무리 아끼고 챙겨도 늙어가는 몸은 결국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천천히 금이 가더랍니다. 어느 겨울 저녁 혼자 밥상을 차려놓고 앉아있는데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던 된장국이
그대로 식어가고 방 안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내 곁에 끝까지 남아줄 건 도대체 무엇일까? 평생 움켜쥐고 살아온 것들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걸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의 중심이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단단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걸 잃고 더 많은 걸 비워내야만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기대고 싶었고 돈에 안심하고 싶었고 건강에 자부심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90해를 살아보니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머물다 떠나는 손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식은 성장하면 자신만의 길로 가야 하고 돈은 아프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흩어지고 건강은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 법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 저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가? 왜 이렇게 허무한가? 왜 모든 게 나를 떠나는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건 제 인생만의 이야기가 아니더군요. 거의 모든 노인이 겪는 공통된 진실이었습니다. 결국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이제 다른 걸 붙잡아야 한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다시 70대로 돌아간다면,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분명히 전혀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고. 삶의 중심을 자식에게 두지 않고 돈에 매달리지 않고 건강을 과신하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과 내 일상 그리고 내 곁의 작은 관계들을 지키는 데 마음을 더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돌이켜보니 끝까지 남아준 건 거창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화려한 집도 아니었고 두둑한 통장 잔고도 아니었고 젊음처럼 탄탄한 몸도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나를 지탱해준 건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누군가 건네주던 오늘도 나오셨어요? 라는 짧은 인사, 새벽 공원을 걸을 때 마주치던 익숙한 얼굴, 시장에서 무 좀 더 얹어주던 아주머니의 밝은 표정, 그리고 내가 아직도 필요하다고 느끼게 해준 작은 역할들. 바로 그런 작은 온기들이 제 인생의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한 가지 가장 진심 어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60대, 70대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제 인생의 뼈아픈 깨달음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90년을 살고 나서야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덜 기대고 돈을 덜 붙잡고 건강에 덜 집착하며 대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지키는데 더 많은 마음을 쓰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처럼 늦게 깨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삶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본질적인 것만 남겨두는 과정이라는 걸 저는 늦게야 알았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시작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왜 자식에게 목매지 말아야 했는지 그 진실을 아주 솔직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깨달음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해방이기도 했습니다. 자식에게 목매지 마라. 제가 살아온 90해 중에 가장 아프고 가장 깊은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식은 결국 떠난다는 진실입니다. 이 말이 잔인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께 그 어떤 꾸밈도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제 삶이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챙기고 학교 보내고 병치레 하면 밤새 간호하고 내 옷은 사지 못해도 자식 옷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도리라고 믿었지요. 그리고 마음 한편에는 이런 기대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내가 늙으면 이 아이들이 내 옆에 있어 주겠지. 제가 속았던 게 아니라 그만큼 순진했고 그만큼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자식들이 결혼하고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면서 저는 천천히 한 가지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이 중심이지만 부모는 자식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바빠서 자주 못 오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일이 많겠지,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겠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찾아오겠지. 하지만 그 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명절에도 얼굴 한번 못 보고 지나가는 해가 많아졌고 생일은 전화 한 통으로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옆집 방 노인네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효도한다는 건 옛말이야. 애들도 먹고 살기 바빠.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어 넘겼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 박히는 걸 느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늘 곁에 있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몫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삶이 바쁘고 무겁기 때문에 부모를 챙길 여유가 없는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배신이라고 느끼고 효도하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일 뿐입니다. 젊은 세대는 예전처럼 한 집에 모여 살지 않고 직장 때문에 도시를 옮기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고 관계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부모가 옛 기대를 붙잡고 있다면 그 기대는 결국 부모의 가슴을 찌르는 칼이 됩니다. 제가 진짜 깨달은 건 이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만큼 마음이 무너질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깊으면 상처도 깊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다가 그 아들이 해외로 이주하는 바람에 거의 1년을 울며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스스로 갉아먹는 눈물이었습니다. 결국 기력이 쇠하고 병원에 입원하셨고 아들은 잠시 다녀간 후 다시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크게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내 행복의 열쇠를 맡기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을 잃는구나. 자식은 철새와 같습니다. 봄에 나타났다가 가을이면 떠나는 것처럼 부모 곁에 오래 머무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이 떠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부모도 떠나야 하고 자식도 떠나야 하는 것이 삶입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왜 너는 내 곁에 있어 주지 않느냐 하고 매달리면 부모도 괴롭고 자식도 괴롭습니다. 이 기대는 서로를 묶는 쇠사슬이 됩니다. 제가 70대로 돌아간다면 그 쇠사슬을 가장 먼저 끊어냈을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을 자식에게 두지 않고 나 자신에게 두었겠지요.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허전하지 않고 찾아왔을 때에는 더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나무와 새의 관계와 같습니다. 새는 나무에 앉았다가 날아가는 존재입니다. 새가 떠났다고 나무가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나무는 묵묵히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을 뿐입니다. 부모도 그래야 합니다. 자식이 떠난다고 해서 부모의 삶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뿌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떠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내가 무너지는가, 아니면 내가 단단히 서 있는가입니다. 자식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내 삶은 항상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내 삶을 내가 세우면 자식은 사랑하는 존재일 뿐 기대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후회 없는 노후를 사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왜 돈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는지 그 뼈저린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뒤흔들 겁니다. 돈은 결국 흩어진다.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허무하게 느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돈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 손에 오래 머물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돈만 충분히 모아두면 노후는 안전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들 쉴 때도 손을 놓지 않았고
비 오는 날에도 장사를 나갔고 새벽마다 짐을 나르며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모아둔 돈이 있으니 나는 늙어도 걱정 없겠지. 혹시 병이 와도 잘 버틸 수 있겠지.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돈이 날 지켜주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얕은 모래성을 쌓는 일이었는지 저는 늙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실려 가보십시오. 평생 모아둔 돈이 일주일 만에 얼마나 빠르게 사라지는지 그 속도를 보고 있으면 정말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입원비, 검사비, 약값, 간병인 비용. 하나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겹치면 평생 움켜쥐고 살아온 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갑니다. 그때 저는 제 손에 쥐고 있던 것이 돈이 아니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돈을 꽉 움켜쥘수록 오히려 더 빠르게 흩어지더군요. 옆집 김 씨도 그랬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퇴직금을 하나둘 모아두고 이제는 걱정 없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 몇 년 동안 병원에 오가다 보니 그 든든하던 돈이 순식간에 바닥을 보였다고 하더군요. 남은 건 통장에 찍힌 마이너스 숫자와 마음속에 남은 허무함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돈은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빠져나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는 돈을 나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노후에 돈이 아예 없으면 당장 생활이 막막해집니다. 기본적인 안전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 제가 했던 가장 큰 착각은 이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돈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돈만 있으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환상이었습니다. 돈은 늘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갑니다. 의료비, 자식 문제, 집수리, 갑작스러운 사고, 그리고 나를 돌볼 누군가에게 드는 비용까지. 결국 돈은 여기저기로 흘러가고 우리는 결국 돈을 붙잡지 못한 채 남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돈을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도구란 쓰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쓰지 않고 움켜쥐면 짐이 됩니다. 통장 숫자를 바라보며 안심하는 것은 진짜 안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볼 때마다 더 큰 불안이 생깁니다. 그러나 돈을 내 삶을 더 낫게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작은 여행을 떠나 마음의 바람을 쐬고 친구와 밥 한 끼 나누고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걸 사는데 돈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진짜 남는 투자입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 중 일부를 사람들과 밥 먹고 좋은 시간을 나누는 데 썼습니다. 그 기억들이 남아 지금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반면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아껴두었던 돈은 결국 병원비로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돈은 쌓아둘수록 불안해지고 쓸수록 관계와 경험이라는 의미가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꼭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돈은 찰나에 흩어집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평생 남습니다. 자식에게 보여주려고, 남에게 과시하려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모은 돈은 결국 내 곁을 떠납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나 자신을 위해, 관계를 위해, 건강을 위해 의미 있게 쓴 돈은 기억이 되고 따뜻함이 되고 삶의 자산으로 남습니다. 제가 7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돈을 움켜쥐며 불안에 떨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 돈을 도구로 삼아 삶을 더 편안하고 더 풍족하게 만드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병원비로 흩어질 돈을 미리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 의미를 알고 여러분께 전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끝까지 붙잡을 수 없었던 것,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건강 집착의 함정,
제가 살아온 90년의 세월 동안, 그리고 수많은 이웃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가장 깊이 느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은 잡으려 할수록 떠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 저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운동만 열심히 하면 늙어서도 끄떡없겠지. 음식만 조심하면 병 하나 없이 살 수 있겠지. 그래서 평생을 건강에 매달리며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동네 뒷산을 오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걸었고 기름진 음식은 멀리하며 몸에 좋다는 것만 찾아 먹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늘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래 살겠네. 병원 갈 일 없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마다 저는 마음 깊이 안심했고 건강만큼은 내가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군요. 세월은 모든 것을 깎아내려갑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오래된 나무에 금이 가듯 우리의 몸 역시 나이가 들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져 갑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일은 우리 동네에서 늘 건강을 자랑하던 최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운동장에서 맨손 체조를 하고 저녁마다 빠르게 걸으며 이웃들에게 건강은 내가 챙긴다고 당당히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늘 건강하다고 장담했지만 세월은 그 장담을 가차없이 무너뜨렸습니다. 그 일을 보며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노력한다고 해서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WHO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0%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질병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괜찮다, 나는 튼튼하다 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허리가 무너져서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을 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 한 층을 오르는 것이 벅차지고 전이 떨려서 숟가락을 놓칠 때 그제야 우리는 몸이 조용히 보내던 신호를 뒤늦게 이해하게 됩니다. 건강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관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을 붙잡으려 하는 삶은 불안하지만 건강을 관리하며 받아들이는 삶은 평온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과 같은 태도를 선택합니다. 운동은 집착이 아니라 습관으로, 음식은 약처럼 강박적으로 먹지 않고 즐거움으로, 병원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관리의 도구로. 저는 병원을 무서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상한 병이 나올까봐, 혹시 입원하게 될까봐 검사를 미루고 또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90살을 넘기고 보니 검사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병은 초기에 잡으면 낫지만 늦게 발견하면 목숨을 앗아갑니다. 제 주변에서도 병을 숨기고 증상을 견디다 결국 큰일을 당한 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립니다. 병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병원은 죽음을 확인하는 곳이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곳입니다. 또 하나, 건강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나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체력이 떨어지고 속도가 느려지고 예전처럼 오래 걷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젊은 사람처럼 움직이려 하면 오히려 몸을 망칩니다. 저는 그 진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움직이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90해를 살아보니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건강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세월에게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떠나가는 건강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치기보다 남아있는 건강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어느 날은 병원 침대에 누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관리해도 세월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몸이 무너져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마지막까지 붙잡으려 노력했던 것, 그리고 결국 저를 지탱해준 진짜 관계와 품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 마지막에 남는 단 하나, 그게 무엇인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게 되실 겁니다. 관계와 품위의 힘. 제가 90살을 넘기고 보니 결국 사람을 지탱해주는 힘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곁에 남아준 것은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대하는 나의 태도, 즉 품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병처럼 스며듭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느낄 때 깊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꼭 말하고 싶습니다. 관계는 나이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남편을 떠나보내고 처음 맞은 겨울이 있었습니다. 집안은 적막했고 TV 소리만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밥을 차려도 식탁은 차갑고 시간을 보내도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마트의 계산대에서 늘 보던 아주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나오셨네요. 날씨가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단 몇 마디였지만 그 말이 제 마음을 단숨에 울려버렸습니다. 아, 누군가가 여전히 나를 기억해주고 있었구나. 그 짧은 인사가 그날 밤 제 마음의 온도를 몇 도나 올려주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시장에서 늘 마주치던 채소 가게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늘 오늘은 무가 참 싱싱해요. 이거 가져가세요. 하고 말하며 웃어주곤 했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아십니까? 마치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 동네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작은 말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나이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끝까지 남는 관계는 거창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 스치듯 만나도 마음을 움직여주는 작은 인연입니다. 반대로 어떤 관계는 나를 갉아먹습니다. 예전에 제 주변에는 늘 불평만 늘어놓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만나면 세상 탓, 사람 탓, 자식 탓. 처음엔 위로해주려고 들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괜히 기운이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더군요. 어느 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나이가 어느덧 90인데 왜 나는 여전히 남의 짐을 대신 지고 있을까? 그날 저는 그 관계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관계에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방 안에 불필요한 물건을 비워내야 공간이 생기듯 마음에서도 무거운 관계를 비워낼 때 여유가 생깁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80년 넘게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결과 수명을 가장 길게 만드는 요소는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닌 좋은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좋은 관계는 건강을 지켜주고 외로움을 줄이며 마음을 평온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반대로 갈등이 많거나 부정적인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질병 위험도 올라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결국 사람에게서 온다는 걸요. 품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체면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비싼 옷을 사입고 허리가 아파도 괜히 젊어 보이려고 불편한 신발을 신고 남이 뭐라 할까봐 마음에도 없는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일수록 내면은 더 피곤하고 더 외롭습니다. 체면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가짜 멋이고 품위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진짜 멋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늘 같은 가디건을 입고 다니셨지만 그 가디건은 깔끔히 다려져 있었고 가슴에 작은 브로치 하나를 달아 놓으셨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고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분 참 멋있다. 세월이 흘러도 단정하시네. 그분은 젊음을 따라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나이를 자연스러움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멋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품위입니다. 품위는 나이를 가리지 않고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더 빛나는 힘을 갖습니다. 제가 7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이렇게 살 겁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과감히 끊고 따뜻한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나고 체면 대신 자연스러움을 선택하고 나이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작은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며 말입니다. 관계와 품위는 노후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하나는 나를 외로움에서 지켜주고 다른 하나는 나를 초라함에서 지켜줍니다. 이 두 가지가 튼튼하면 비록 혼자 살아도 마음이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끝내 붙잡은 마지막 지혜, 오늘을 사는 힘, 그리고 노후를 따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지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을 것입니다. 제가 90해를 살아오며 끝내 깨달은 마지막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때문에 평생을 돌아 돌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해하게 된 말입니다.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오늘을 사는 능력이다. 자식도 떠나고 돈도 흩어지고 건강도 서서히 무너지고 친구들도 하나둘 사라지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은 마음속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것처럼 느끼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보니 그 구멍을 메우는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내일을 두려워하며 살면 삶은 무너지고 오늘을 살아내면 삶은 다시 조금씩 바로 세워집니다. 제가 잘 아는 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지내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회사에서 큰 소리치며 후배들을 이끌던 분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아무도 찾지 않고 자식들도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 한 통조차 뜸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마음이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쯤 억지로 나가보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직원이 말하더군요. 어르신이 계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그 한마디에 철수 어르신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 이후 매주 정해진 시간에 복지관을 찾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삶을 살리는 것은 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역할이다. 손주 숙제를 잠깐 도와주는 일, 매일 아파트 복도에 물을 뿌려주는 일, 아픈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일, 동네 모임에서 회비를 걷는 일, 이런 사소한 역할들이 마음의 불씨를 만들어줍니다. 불씨는 작아도 밤을 밝혀주고 마음을 데워주는 법입니다. 노후에 반드시 필요한 건 그 불씨입니다. 또한 저는 수많은 이웃을 보며 한 가지 더 확실히 배웠습니다. 후회는 마음을 늙게 만들지만 오늘을 붙잡는 것은 마음을 젊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순자 할머니는 평생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늘 후회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후회가 더 깊어져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과거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강물처럼 흘러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고 뒤돌아본들 다시 손에 담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있는 건 젖은 신발을 신고 계속 걷는 것과 같다. 무겁기만 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날부터 저는 후회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일 하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햇살을 맞는 일, 10분만 걸어보는 일,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다독이는 일, 감사할 것 3가지를 적어보는 일.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후회가 들어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연구에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우울감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명상과 호흡에 집중하는 습관은 뇌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오늘을 사는 힘을 키워주는 도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남기고 싶은 지혜가 있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데 필요한 돈은 많은 돈이 아니라 견딜 만큼의 최소한의 돈이다. 저는 젊었을 때 욕심껏 많이 모아야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월 100만 회배 5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만 있어도 기본 생활은 충분히 유지됩니다. 그 이상의 욕심은 마음만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돈은 무대가 아니라 토대입니다. 토대만 튼튼하면 그 위에서 얼마나 따뜻하고 품위 있게 사는지는 관계와 태도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90살을 살고 울고 웃고 잃고 버티고 깨닫고 나서야 알게 된 진실은 이것입니다. 노후는 길다. 그런데 그 길을 버티게 해주는 건 오직 오늘의 힘이다. 오늘을 잘 살면 내일이 덜 두렵습니다. 오늘을 채우면 외로움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오늘을 사랑하면 인생이 다시 움직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을 사십시오. 어제는 흘렀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당신을 살립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제 이야기에 단 한 줄이라도 마음이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조용히 찾아오는 변화이지만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한 가지 사실만은 점점 더 또렷해집니다. 잃어가는 것보다 끝까지 남아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무엇인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르신, 혹시 이런 순간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도 각자의 삶에 바빠지고 돈도 생각보다 오래 남아있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아직 나는 살아있다 라는 힘이 조용히 피어오르는 순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혼자 남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살면서 조금 다른 진실을 배웠습니다. 혼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요. 그 깨달음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하루하루 속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직도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 있고 물 한 컵을 따라 마실 수 있고 오늘 해야 할 일이 떠오르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 이것들은 젊을 때는 당연해서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힘이 됩니다. 저는 어느 93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식이 모두 외국에 나가 살고 있었고 배우자도 먼저 떠나 홀로 지내고 계셨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고 날씨를 확인하고 달력을 보며 오늘의 할 일을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건 내가 아직도 나의 하루를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야. 그분의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울림이었는지 모릅니다. WHO 자료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의 70%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과 함께 살지만 그 중에서도 스스로 생활을 조절하며 살아가는 분들은 우울감이나 불안감 비율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몸의 문제보다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바로 노년의 끝까지 남는 힘입니다. 저는 또 한 노부부의 경험을 기억합니다. 아내는 다리에 힘이 약해져 보호가 필요했고
남편은 청력이 약해 대화할 때 자주 되묻곤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거나 한숨 쉬지 않고 매일 아침 서로에게 오늘도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이 두 분의 건강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정신은 또래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이분들의 회복력은 숫자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는 힘은 몸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특히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감각. 이것은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입니다. 어르신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손주가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좋다고 했을 때 느껴지는 따뜻함. 시장에서 늘 보던 상인이 요즘 건강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순간의 반가움. 또는 아침 햇살이 살짝 비추는 창가에서 혼자 앉아 커피 한 잔 마시며 그래, 오늘도 살아내보자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그 조용한 용기. 이런 것들이 바로 나이 들어도 남아있는 힘입니다. 삶에서 많은 것이 떠나도 이 힘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젊을 땐 세상이 너무 빠르게 흘러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것들에서 마음이 깊이 뿌리 내립니다. 작은 인사, 작은 여유, 작은 식탁, 작은 미소.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큰 힘이 됩니다. 어르신, 누군가는 나이가 들면 약해진다고 말하지만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지식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고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고 많은 사람보다 진짜 한 사람이 더 소중하고 큰 성공보다 작은 평온이 훨씬 강한 힘이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르신께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버텨오신 삶 자체가 이미 큰 힘입니다. 몸이 조금 느려져도 괜찮고 기억이 조금 흐려져도 괜찮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아직도 어르신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어르신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남는 힘은 결국 삶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세월은 몸을 약하게 만들지 몰라도 그 마음만은 더 단단하게 다듬어줍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한 노년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시기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걸어나가던 길이 이제는 조금만 경사가 있어도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잠깐만 서 있어도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중에는 여전히 지팡이 없이 걸어다니고 아침에 일어나 두 다리로 단단히 균형을 잡고 장을 보러 나갔다가도 서너 군데 가게를 들러 천천히 둘러보며 몸을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모습은 절대 평범한 게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70세 이후에 지팡이 없이 균형을 유지하고 일정 거리를 스스로 걷는 능력은 전체 노년층 중 약 2호소 30%만이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즉 지금도 스스로 걸어다니고 계시다면 어르신의 심장노의 근육 관절이 아직도 서로 잘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놀라운 증거인 것이죠. 걷기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뇌에서 걸어라 라는 신호를 보내면 다리 근육이 반응하고 관절이 부드럽게 따라 움직여야 하며 심장에서는 피를 빠르게 공급해야 합니다. 이 세 개가 동시에 조화를 이루어야 걸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스스로 일어나 걷고 계시다면 정말 스스로 칭찬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억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머리라고들 하지요. 하지만 어르신 중에는 손주 생일을 잊지 않으시고 병원 예약 날짜를 따로 메모해두지 않아도 생각이 나고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요일이 무엇인지 또렷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도 대단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70세 이후에 단기 기억력과 일정 처리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뇌세포 간 연결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서는 매일 신문을 읽거나 TV 뉴스를 집중해서 보거나 하루에 10분이라도 대화를 지속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기능 감퇴 속도가 40%나 더 늦다고 합니다. 즉, 어르신이 지금도 주변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머리를 쓰고 계시다면 그 자체가 뇌 건강을 위한 훌륭한 운동입니다. 또 요리를 한다는 것 역시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지는 능력입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반찬을 준비하고 채소를 씻고 불을 조절하는 이 전 과정은 사실 매우 복잡한 두뇌 활동입니다. 계획하기, 기억하기, 손 근육 조절하기, 안전 판단하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손의 힘도 줄고 감각도 둔해지기 때문에 사소한 부주의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반찬 몇 가지를 뚝딱 만들고 혼자 드시는 날에도 밥상을 차려 천천히 식사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어르신은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식사를 챙긴다는 것 자체가 나는 아직도 나를 돌볼 힘이 있다 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노년층 건강 연구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의 우울감과 신체 기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즉 스스로 밥을 준비하는 습관만 유지해도 삶의 질이 월등히 높아진다는 뜻이지요. 어르신, 몸은 솔직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힘이 없으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르신의 몸이 아직도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지금도 걷고 요리하고 기억하고 생활을 스스로 챙긴다는 것은 어르신이 잘 늙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우리를 지켜줍니다. 건강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움직이고 기억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도 빛나는 삶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건강이 서서히 무너지는 순간조차 삶을 다시 바라보는 기회로 삼습니다. 저는 오늘 어르신께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고 지나친 자신감이나 불안은 오히려 몸을 더 약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몸이 보내는 신호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바르게 대응하면 노년의 삶은 다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고 손가락이 생각보다 잘 움직이지 않고 예전처럼 빠르게 걷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이제는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다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한 채 젊을 때처럼 움직이려고 하면 몸은 더 큰 대가를 요구하지만 반대로 신호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삶의 리듬이 다시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전체 인구의 약 78%가 크고 작은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겪는다고 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심혈관 문제는 나쁜 삶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 흐름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지요. 아직은 괜찮겠지. 나는 아직 젊어 하며 무리하다가 오히려 더 큰 병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 이웃 아주머니는 매일 산을 오르며 나는 평생 병원에 안 갈 거야 라고 장담하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 정상에서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가셨죠. 그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나보다 정직하더라. 나는 속이려 했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었어. 어르신,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쉬라는 뜻이고, 숨이 차다면 속도를 늦추라는 의미이고, 기억이 흔들리면 머리를 조금 더 쉬게 하라는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만이 깨닫습니다. 건강은 잡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 그리고 관리한다는 건 무리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인정하는 태도를 기르는 일이라는 것을요. 어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의 건강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지나친 자신감과 지나친 불안입니다. 자신감이 과하면 넘어지고 불안이 과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균형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몸이 허락하는 만큼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루 20분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작은 근력 운동, 이 정도가 오히려 가장 효과적입니다. 미국 의학협회에서도 70대 이상의 시니어에게 권장하는 운동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무리하지 않을 것, 숨이 과하게 차지 않을 것, 쓰러질 위험이 없는 환경에서 할 것,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몸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아는 칠순 어르신은 허리가 심하게 아픈 날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가 아픈 건 내 몸이 오늘은 쉬라고 하는 거야. 괜히 억지로 움직이면 내일은 아예 못 움직여. 이것이 진짜 건강의 지혜입니다.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거부하지 않고 그 메시지를 존중하는 삶. 그러면 오히려 몸도 마음도 훨씬 더 오래 버텨줍니다. 제가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90세 할머니 한 분이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건강은 마치 손님 같아요. 내가 정성을 다하면 오래 머물고 내가 무리하면 금방 떠나요. 그 의사는 그 말을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몸은 부담을 싫어합니다. 너무 적게 움직여도 떠나고 너무 많이 움직여도 떠납니다. 적당히, 꾸준히가 답입니다. 어르신, 건강이 떠나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많은 것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젠 붙잡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건강은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게 붙잡는 건 가능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움직이고, 오늘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먹고 쉬고, 오늘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걱정하는 것. 이런 태도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어르신, 혹시 오늘도 작은 통증을 느끼셨나요? 그 통증은 당신이 약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여전히 당신과 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몸이 말을 걸어오고 있다는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건강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조금 더 천천히 살아가라고 손을 잡아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부드럽게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장 먼저 잃는 것은 힘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예전처럼 재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한 번 앉았다 일어나는 데에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작은 글씨를 읽기 위해 눈을 한 번 더 찡그려 보게 되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그 느려짐 속에서도 여전히 잃지 않고 지켜내고 계신 능력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능력들, 즉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어르신의 삶을 지켜주는 소중한 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야말로 노년의 건강과 품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는 사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도 의자나 소파에서 손을 짚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작 하나가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병원에서는 이 능력을 노인의 종합 건강 테스트로 활용합니다. 의자에서 손을 쓰지 않고 일어나기 테스트는 다리 근력, 균형 감각,
허리와 배의 코어 근육, 관절의 탄력, 신경 반응 속도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국립재활원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낙상 위험이 40% 낮다고 나왔습니다. 즉,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몸, 스스로 버틸 수 있는 몸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특히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넘어지는 사고입니다. 한번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이 생기고 움직임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근육이 약해져 다시 넘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그래서 의자에서 손 없이 일어나는 능력은 단순한 체력이 아니라 내가 아직 내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나셨다면 어르신은 이미 많은 분들보다 훨씬 튼튼하고 멋지게 나이 들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돋보기를 찾지 않고도 책이나 신문을 읽을 수 있는 것. 어르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면 누구나 시력이 떨어지고 백내장, 황반변성 같은 질환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실제로 대한한과학회에서는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백내장 초기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신문을 자연스럽게 읽고 TV 자막을 놓치지 않고 약봉투에 적힌 글자까지 또렷하게 볼 수 있다면 이는 단순히 눈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뇌와 눈이 아직도 훌륭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눈은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뇌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해석합니다. 즉, 시력이 좋다는 것은 시력 그 자체만이 아니라 어르신의 인지 능력과 신경계 전체가 건강하다는 신호이기도 하지요. 게다가 글씨를 또렷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곧 삶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약 시간 확인하고 병원 진료 날짜 체크하고 문자 내용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챙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자립이라는 가장 소중한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어르신이 평소에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럽지 않고 걸을 때 휘청거리지 않고 계단을 내려갈 때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엄청난 힘입니다. 균형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빠르게 약해지는 기능 중 하나인데 이를 지켜내고 계시다는 건 몸을 아주 잘 관리해 오셨다는 뜻이지요. 예전에 78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잘 걸으세요? 하고 놀라곤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가지는 못해도 천천히 흔들리지 않게 가는 게 중요해. 속도보다 중심이 더 소중한 나이가 있거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속도를 잃지만 중심을 잡는 힘은 더 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요. 어르신이 지금도 몸을 곧게 세우고 의자에서 일어나고 돋보기 없이 글자를 읽고 균형 있게 걷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유지가 아니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건강은 노력한다고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반드시 잃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스스로 움직이고 읽고 일어서고 걷고 계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박수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어르신, 느려졌다고 해서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속도는 줄었지만 능력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능력들이 어르신을 하루하루 지탱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능력들은 아무리 훌륭한 약이나 치료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어르신만이 만들어 온 인생의 결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천천히라도 일어나셨다면, 세상을 또렷하게 바라보셨다면, 균형 있게 한 걸음 내디드셨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아직 괜찮다. 나는 여전히 내 삶을 걸어가고 있다. 어르신의 걸음은 비록 느릴지라도 그 안에는 세월이 준 지혜와 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그 걸음을 멈추지 마세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고 체력보다 중요한 건 의지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전히 나답게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르신, 살아오신 세월을 돌아보면 몸이 늙는 것보다 마음이 늙는 게 더 무섭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노년을 가장 밝게 빛나게 하는 건 근육의 힘도, 재산의 크기도, 자식의 효도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을 젊게 만들어주는 그 보이지 않는 힘, 호기심과 긍정이라는 두 가지 날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삶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강한 기둥이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귀찮아져. 새로운 건 몰라도 돼.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사는 노년보다 더 아쉽고 더 위험한 노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지고 다치는 순간 사람은 살아있어도 이미 반쯤 멈춰버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혹시 요즘도 작게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왜 이럴까? 저건 어떻게 하는 거지? 한번 배워볼까? 바로 이 짧은 질문 하나가 마음의 나이를 되돌려 놓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 무언가를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 이 작은 떨림 하나가 어르신의 하루를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실제로 인지의학 연구 자료를 보면 65세 이후에도 호기심과 배움의 의지가 유지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약 40%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요. 쓰면 쓰는 만큼 더 단단해지고 멈추면 멈추는 만큼 더 빠르게 노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작은 호기심 하나가 뇌를 깨우고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힘이 되는 거죠. 또 긍정의 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의학 연구에서는 매일 감사한 일을 하나씩 떠올리는 노인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23%나 감소한다고 하죠.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회복력과 면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르신이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아직도 걸을 수 있다는 사실, 식탁 위에 따뜻한 국 하나쯤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손주가 전화를 걸어주는 작은 기쁨, 이 모든 게 마음의 약이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이 나이에 뭘 더 배우냐고 말할 때 그분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엔 손가락이 어색해서 자꾸 잘못 눌렀지만 결국 손주에게 사진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할머니도 이제 너한테 사진 보내줄 수 있다. 그 한마디에 손주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니까 삶이 다시 밝아지더라. 저는 그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또 어떤 할아버지는요, 70세가 넘어서 꽃 이름 외우는 취미를 시작하셨습니다. 동네 공원을 걸을 때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집에 와서 그 꽃의 이름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손주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건 산수국이고 저건 도라지꽃이야. 손주는 깜짝 놀라며 이렇게 대답했죠. 할아버지 멋있다. 어르신, 사람은 배움이 멈추는 순간부터 늙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배움을 놓지 않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져요. 호기심은 뇌를 젊게 만들고 긍정은 마음을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무슨 이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가둡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배우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아니라 더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배움은 성과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살리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작은 관심, 새로운 것에 대한 조용한 설렘, 누군가의 말을 듣고 미소 짓는 여유, 이런 마음들이야말로 노년을 빛나게 하는 진짜 젊음입니다. 어르신, 오늘도 TV 뉴스에서 처음 듣는 단어가 나왔다면 저게 뭘까 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손주가 쓰는 신조어를 듣고도 그게 무슨 뜻이야? 하고 물어보세요.
동네에서 새로 생긴 가게 간판을 보고도 이건 어떤 곳이려나 하고 궁금해해 보세요.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 나이는 더 이상 어르신을 묶어두지 못합니다. 호기심은 삶을 다시 활짝 열어주는 열쇠이고 긍정은 그 길을 편안히 걸어가게 하는 따뜻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이미 그 힘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건 그 힘을 매일 조금씩 꺼내 쓰는 일뿐이지요. 그렇게 어르신의 마음이 다시 젊어질 때 삶도 다시 빛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들이 서서히 멀어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스쳐 지나갔던 마음의 풍경들이 노년이 되어 다시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지요. 어르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여전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결코 위로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느려지고 기억력도 조금씩 흐려질 수 있지만 그 대신 마음은 더 깊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 넓어지지요. 젊은 사람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 바로 삶을 지탱하는 힘이 무엇인지 아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6번째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이 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성공도 아니고 많은 돈도 아니고 누구를 이겨내려는 힘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아주 세밀하고 아주 인간적인 것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늙어가며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아직 필요하다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은 거창한 역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어르신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라는 한마디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손주에게 할머니, 내 얘기 들어줘 라는 말에서 하루의 의미를 느낍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지나가는 이웃에게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할의 크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역할이 있을 때 마음이 늙지 않습니다. 반대로 역할이 사라지면 마음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몸도 그 뒤를 따라 병들기 시작하지요.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과 수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명예도 건강조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까운 관계, 작은 역할,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이 감각을 잃은 순간부터 사람은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여기기 시작하고 이는 건강보다 더 빠르게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당신이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건넨 짧은 한마디, 따뜻한 미소, 작은 배려, 그것들이 전부 누군가의 하루를 빛나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바로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생명줄이지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무슨 역할이 있다고? 하지만 역할이란 거창한 책임이 아닙니다. 집 앞 화분에 물을 주며 생명을 이어가는 것, 손주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주는 것, 혼자 식사를 하더라도 밥상을 정갈하게 차려내는 것, 오래된 이웃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역할입니다. 삶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로 이루어져 있고 노년의 품위는 큰 성취가 아니라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당신에게서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잃는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얻는 것도 많습니다. 더 깊은 지혜, 더 따뜻한 시선, 더 정직한 마음, 그리고 더 단단한 인내를 얻게 되지요. 젊은 사람들은 쉽게 갖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어르신,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의 힘이고 희망이고 삶의 배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며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떨림이라도 느끼셨다면 그것이 바로 아직 살아있는 마음의 불씨입니다. 그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되실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겐 힘이 된다. 이 한 문장이 앞으로의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 지금 이 순간도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잘 살아가실 겁니다. 당신의 노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앞으로 더 깊어질 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저희 채널에 따뜻한 동행을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어르신께 위로와 힘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이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반짝이는 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어르신께 마음 깊이 존경을 전합니다.